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태풍 카눈에 대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새만금에 있던 잼버리 참가자 전원을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분산 이동시킵니다. 오는 11일 폐영식과 함께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 장소도 서울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22살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최원종은 머그삽 촬영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운전면허증 사진 한 장과 검거 당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65명의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사람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동해안 지역엔 폭우가 내렸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오는 목요일 남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결국 잼버리가 야영지 전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폭염과 모기, 벌레, 땡볕 다 버텨왔건만 태풍까지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156개국 3만 6천 명이 버스 총 10대, 아니 1,000대 이상을 동원해서 서울로 이동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K-팝 콘서트 역시 애초 계획된 전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야영지는 언제부터 철수를 하는 겁니까? 네,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악재를 딛고 이제 겨우 정상화 국면에 접어드는가 했더니 결국 태풍의 관문은 넘지 못했습니다. 제 뒤로는 대원들의 야영지가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이 이 대원들이 이곳에서 묵는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이번 조기 철수 결정은 무엇보다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폭우로 동반한 태풍이 상륙할 경우 사실상 야외 수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북상하는 태풍 대응을 위해 분주했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 대피소, 대피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분위기가 급변했고 결국 내일 오전 10시부터 야영지를 철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6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이에 따라 156개국 3만 6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차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분산 이동해 여러 숙소에서 머물 전망인데요. 모두 1,000대 이상의 버스가 동원될 예정이고 이송 과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토부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시내 대학교 기숙사와 체육관 등을 비롯해 서울시와 구청 시설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의 핵심인 K-팝 공연도 장소 변경이 불가피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새만금 야영지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이 됐었죠. 마지막으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의 대두에 따라 조직위는 세계연맹 측과 콘서트 장소의 재조정 문제를 면밀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새만금 영지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데요. 이 사실상 잼버리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김현숙 장관은 지자체와 영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잼버리가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에서 MBN 뉴스 이조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전원 조기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끝까지 남고자 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새만금에서의 마지막 밤, 마지막 프로그램을 즐기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잼버리 대회장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새만금에서 하는 마지막 영례 활동. 대원들은 워터 슬라이드에 첨벙 뛰어들고 물총도 쏘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원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며 한국의 전통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새만금에서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 뒤로 보이는 야영장을 내일 떠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대원들은 각국의 홍보관에서 기념품을 사고 대회장을 돌며 마지막 추억을 남겼습니다. 기자가 만난 스카우트 대원들은 아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We want to stay here and have fun only like this. This is very pleasure. We're very happy. We are so
We can adapt to the heat because the shadows, like drink a lot of water. So Yeah, and the AC buses. yeah, the AC buses, the air-conditioned buses. Standing over, like- It's a really good way to cool off. So the heat is manageable. 대원들은 아직 짐을 꾸리지 않았지만 조기 철수한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잼버리 인근 주민들도 대회장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를 찾아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조기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도움이 안 돼서 참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스카우트 대원 3만 6천여 명은 내일 오전 천여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숙소로 이동합니다. 새만금 화이팅!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새만금의 야영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고 한국에 대한 기억까지 나쁘면 안 되겠죠. 이미 퇴영해 전국 각지 호텔에 짐을 푼 일부 대표단을 위해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조기 퇴영한 영국 참가자 천여 명이 짐을 푼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지친 참가자들이 호텔 안팎에서 모처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이들에게 인천 명소를 관광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참가자들이 원하면 이곳 인천 계양장을 비롯해 인천의 명소들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광 외에도 대표단이 요청하면 숙박이나 생필품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새만금과 가까운 충청남도는 6일 폐막한 보령 머드 축제를 연장 운영하고 보령 냉풍욕장과 논산 군사체험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외국 참가자들을 위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풍남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풍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머드 체험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제일 많이 모일 서울에선 시티 투어 버스로 야경을 관광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빠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시와 경북도, 강원도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양한 관광 상품을 내놓고 스카우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제는 사명금이 아닌 곳에서 잼버리 잔여 일정을 치르게 됐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과연 이유가 그것뿐이었을까요? 혹시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셈은 아니었을까요?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정부 결정, 야영장에서 완전히 다 철수하기라는 결정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최선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오는 10일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하면 잼버리 야영장은 물바다가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네. 태풍의 경로를 보시면 이 새만금이 있는 전북 부안군이 카눈의 9시에서 12시 사이에 위치한 걸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선 통상 바람은 약해지면서 수증기가 몰리니까 비가 가장 많이 옵니다. 이 간척지로 조성된 새만금 특성상 배수 능력만 믿고 철수를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 뻔히 예상된 폭염에도 속수무책이었는데 그렇죠. 예상조차 못한 태풍이란 변수에 조직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 대원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 현재로선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원들이 묵을 숙소로 서울이나 경기도 소재 대학의 기숙사나 회사 연수원, 구청 체육관 등을 물색 중입니다. 이 서울시에선 홈스테이도 급히 구하고 있는데 이 구로구 기준으로는 2인 1실 기준으로 1박에 15만 원 조건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홈스테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만금 야영장에 있는 3만 6천여 명이 대상인데 적시에 숙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3만 6천 명이나 되니까 숙소도 물론 걱정입니다만 남은 일정이 좀 다 흐트러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날들을 어떻게 뭘 하면서 보낼까요? 물론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오후로 예정된 일부 영해 활동은 취소됐습니다.
이 새만금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잠시 뒤 오늘 저녁 8시에 열리는 새만금 갓 탤런트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참가자들의 숙박이나 잼버리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요. 옮기는 장소가 수도권이다 보니 폐영식 전날인 11일 열릴 예정인 K-팝 콘서트 장소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개최지를 벗어났으니 새만금 잼버리가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지박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영지박 활동을 지자체와 같이 개발해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잼버리가 조금 더 넓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태풍 때문에 뭐 야영지에서 떠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 전에도 대회가 무난하게 잘 이루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6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거기다가 1,000억 원을 넘게 썼습니다. 이걸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은 1,170억 정도 됩니다. 네. 예,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일본 잼버리 대회 예산 390억 원에 3배나 되는데요. 네. 예, 8년 전 일본에서 열린 대회도 여름철 간척지에 3만 4천 명을 불러들였다가 온열 환자가 속출했거든요. 네. 예, 새만금 잼버리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1,170억 원 중에서 기반시설 투자에 들어간 비용은 고작 235억 원에 불과했고요. 네. 상하수도와 하수 처리시설, 주차장, 덩굴 터널 조성에 쪼개 쓴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집행할 예산이 129억 원에 불과합니다. 1,000억 중에서 지금 129억 원밖에 안 1,000억 원 된다고요? 중에서 129억 원.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이게 새벽 1시에도 빨래를 널려고 줄을 서는 모습이 저희 제보 영상으로 들어온 판국입니다. 네. 이게 반면에 74%에 해당하는 869억 원이 조직의 운영비로 잡혀 있죠. 이런 운영비에는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90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잼버리가 마무리되면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쓴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남은 일정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정의 미를 좀이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2살 최원종,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최정원이 이전 피해자들처럼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자 경찰은 최 씨의 검거 당시 얼굴과 운전면허증에 나온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퇴근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001년생 남성 22살 최원종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 신상공개로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유사 범행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를 밝힌 경찰은 최 씨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자 검거 당시 얼굴과 운전면허증에 나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가 몰던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던 60대 여성은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인 20대 여성도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기존의 살인 미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냉담함과 충동성 등을 평가하는 해당 검사는 40점이 만점으로 보통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때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원종이 검찰로 넘어갈 때 맨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피의자 최원종은 범행 직전 신림동 사건을 검색했고 신림동 사건의 범인 조선은 범행 전 홍콩의 칼부림 사건을 검색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런 묻지마 범죄는 전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림동 사건에서 서현역 사건까지 13일이 걸렸고 다시 서현역에서 대전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흉기 난동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현역 묻지마 난동의 피의자 최원종은 범행 전 흉기 소지가 불법인지 알아보면서 2주 앞서 터진 신림동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주장과 달리 최원종은 신림동 사례를 보며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신림동 피의자인 조선 역시 지난 6월 초 일어난 홍콩 칼부림 사건에 자극받아 범행에 나서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 이후 서현역 난동이 발생하기까지 13일,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 피습이 이어지는 등 묻지마 범죄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미국의 총기 난사 전염병이 총기 소지가 불법인 국내에서 칼부림 전염병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또 마치 전염병처럼 일정 기간 동안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게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폭행이 되면 폭행으로, 그게 상해가 되면 상해로, 특히 방화가 되면 방화로 분노가 쌓여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범죄 잠재자들이 인터넷에 누적된 정보를 접하며 심리적인 확신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정보 관리 역시 시급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너무나 다정했던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아서 그날도 데이트 나갔던 건데 최원정이 차로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60대 피해자 얘기입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현지 기자, 지금 서현역 인근엔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고요. 뒤에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범인 최원종이 차량을 몰고 돌진한 이곳 서현역 인근 사고 지점엔 자발적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남겨둔 꽃다발 주위에 시민들이 꽃과 음료수, 과자 등을 놓고 애도를 표한 건데요. 검은 옷을 입고 이곳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와 묵례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슬프고. 거리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요. 어제 새벽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죠. 당시 차량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들은 사망 소식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진짜 하늘도 못지. 우리 착한 우리 집사람을 우리 마누라는 진짜 착하잖아. 진짜 내가 못 지켜준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이번 사건 이후 계속되는 살인 예고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서현역 주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인근 상인들은 서현역을 찾는 발걸음이 부쩍 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역은 하루 지하철 이용객만 6만 명에 달할 정도로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인데요. 사고 이후 행인도 줄었고 인근 가게에는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기간이 겹치고 이제 아무래도 사건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몇 번 취소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약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시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줄었죠.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서현역 일대도 서서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현역 추모공간 앞에서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안 중 하나로 판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파서 입원을 하던가 약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아서 이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이게 정확히 뭔지 정태훈 기자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구체적으로 좀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입원을 사법화한다 이거죠. 그 범죄 위험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현행법은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자 2명 그리고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네. 조기에 치료를 잘 받고 유지를 한다면 그런 취약성들이 좀 큰 도움이 될 텐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렇게 가족이나 의사에게 책임 부담을 지게 할 게 아니라 이 사법기관이 역할을 맡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 사법 입원제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거죠? 들어봤었죠. 이게 본격 논의가 시작됐던 건 사실 2018년 진료 도중에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한 서울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때입니다. 아, 맞아요. 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이고요. 안인득의 경우에는 범행 한 달 전에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실패한 정황까지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결국 국회에서 가정법원이 입원 심사를 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던 거죠. 네. 앞선 2016년에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일단 정부에서 사법 입원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강력하게 추진이 될까요? 네, 이번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최원종이 치료를 거부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법입원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거죠. 우선 통계를 봐도 약 10년 사이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건수 그리고 강력범죄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모두 크게 늘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최근 상황들을 반영해서 법무부도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거죠. 네. 이 법무부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사건이었는지를 구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최 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신병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사건을 검색해서 미리 준비한 것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 우선 이 해당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의 전문성 자체가 떨어진다. 이런 아. 문제가 제기됩니다. 네. 판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의료계의 입장만 듣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강제 입원의 수단으로 도입이 될 수 있다. 또 도입이 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도입 중인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사전에 치유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네. 그런 여과 장치가 없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졌을 때는 불필요한 강제 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것들을 보여주는 앱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 사태를 어떡합니까? 예. 지금까지 법조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부평역과 서울 해화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두 남성이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글을 올린 이유가 단지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다는데 경찰이 붙잡은 이런 글 작성자만 현재까지 60명이 육박합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5일 인천 부평역에서 여자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체포된 40대 A씨입니다. A씨는 경찰에 정말로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관심을 받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 받으려고 글 올리신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해화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삭제한 30대 B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흉기난동 예고글 올리셨나요? 아니요. 지난달 24일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온 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지자 살인 예고 글이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검거된 사람만 65명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 형법상 협박, 살인 예비,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은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과 시민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 방위 등을 적극 검토하라며 대검찰청에 무차별 살인범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검거된 사람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바로 10대들입니다. 대부분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은 학생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긴급 알림 메시지인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이걸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정작 학생들은 이 스쿨벨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사역에서 12명을 살해하겠다. 계양역에서 7시 20명을 죽이겠다. 오후 5시 사직구장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살인 예고글을 썼다가 붙잡힌 65명 중 최소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10대들 사이에서 살인 예고글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면라이더로 변신해가지고 막 해결할 거다 막 이런 장난도 막 치고 남자애들끼리는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장난치기도 한데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10대들의 살인 예고글에 경찰은 강력 처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긴급 알림 메시지인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지난 강남 학원가 마약 시금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학 기간이라 학교 측의 직접 지도가 어려운 만큼 다른 대책들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혹시 스쿨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글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잇따른 살인 예고글로 커지는 불안감에 경찰력도 낭비되는 만큼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 사람이 붐비는 곳이 바로 공항이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공항을 겨냥한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폭탄을 설치하고 도망 나오는 사람은 차로 치워버리겠다는 식인데 놀란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폭발물 탐지견을 데리고 경계 근무를 펼칩니다. 어젯밤 9시 인터넷에 올라온 제주공항 폭탄 테러 예고글에 경찰이 정밀 수색에 나선 겁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밀집 지역에 이제 좀 공포감을 조성하고 하니까 되게 불안했는데 또 실제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최근 며칠 사이 테러 예고글이 올라온 곳은 제주공항을 포함해 모두 5곳이나 됩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고 트럭으로 사람을 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6일에는 김포 등 주요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연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테러 예고글에 전국 공항은 순찰 주기를 90분에서 60분으로 당기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직원 출입 통로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공항 내 노숙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훈련을 시행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생화학 테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5인 신고였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장난전화 한 통이, 한 줄 글이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차 바닥에 벗겨진 신발과 우산, 쓰레기들이 나뒹굽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사건 현장을 수습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행 급행열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인원이 다수 있다가 한 번에 내리다가 넘어진 걸로 추정돼요. 가스 누출이 있고 사람 뛰어다닌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가스 누출이나 흉기 난동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총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에 또 사람들이 넘어져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 넘어져 있어서 제가 걸려서 또 넘어졌어요. 20대 어린 여자친구들이 이제 호흡이 안 되고 목이 아프다고 그러고. 사고는 당시 열차가 선정릉역을 지나 이곳 신논현역으로 오던 도중에 발생했는데 열차가 역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은 급하게 뛰쳐나갔습니다. SNS에서는 한 네티즌이 외국인들이 아이돌 영상을 보다가 소리를 지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란 해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늘 서울 신논현역 주변에도 경찰이 배치돼 경계 근무에 나섰습니다.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와 부정확한 정보까지 무차별 확산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 3월 교통사고를 낸 육군 부사관의 옆자리, 그러니까 조수석에서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미스터리한 사건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MBN이 군 검찰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이 있었던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이를 갚으려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권영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시속 100km 가깝게 달리더니 굴다리벽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조수석에선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의 아내가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목이 졸린 흔적 등을 포착한 군 검찰은 살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시체 손괴 혐의로 남편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억 9천여만 원의 빚이 있던 남편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입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남편은 사건 당일 보험회사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 3,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상해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까지 더 타내려 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남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가릴 첫 재판은 오는 10일 제3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디선 땀이 줄줄 흐르는데 또 다른 한편에선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종잡을 수가 없죠. 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경로를 틀어 목요일인 10일 남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정부는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에 태풍에 지구가 그야말로 화를 내는 것 같네요.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세찬 비바람에 CCTV 화면엔 굵은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시야도 흐려 낮인데도 전조등을 켠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동해안 등 곳곳엔 호우특보가 발령되며 일부 지역엔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뜨겁고 습한 동남풍이 불어온 데다 지형적인 특성이 겹치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엔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이미 평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올여름 서울의 폭염 일수는 14일, 열대야는 15일로 여름철 평균보다 폭염은 5일, 열대야는 2일 더 많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고 있는 6호 태풍 카눈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현재 일본 가고시마 앞바다까지 접근했습니다. 태풍은 북쪽으로 그대로 올라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당초 예상보다 진로를 조금 더 서쪽으로 틀면서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한 뒤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전역이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가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초속 15m의 강풍 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일 오전 경상 해안에 상륙해서 1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청은 태풍 경로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면서도 예측대로라면 강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최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야외에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에도 반드시 밖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도 30분이면 다시 꽉 차버리는 쓰레기 봉투에 기운이 빠진다는 이들을 장덕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주민센터. 오전 6시밖에 안 됐지만 환경미화원이 도구를 챙깁니다. 한낮 폭염을 피해 그나마 덜 더운 시간에 일을 시작하지만 몸을 움직이면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더워요. 작년보다 한 2, 3도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덥습니다. 쓰레받기와 집게를 들고 도로를 치우는데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는 30분 만에 가득 찹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환경미화원은 직접 걸어 다니면서 작업합니다. 하루 이동 거리는 7km에 이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청소가 한창입니다.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치우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자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땀이 온몸을 적십니다. 많이 힘들죠. 비 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땀 나는 게.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 수건을 둘렀지만 몸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체온을 내리려고 시원한 음료를 얼굴에 갖다 대기도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물이야 얼음 얼리고 댕기고 그러는데 얼음도 금방 녹으니까 많이 걱정하죠. 더운데 좀 물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더위와 한바탕 혈투를 벌이지만 깨끗해진 도로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저희들이
지저분한 도로를 깨끗하게 하면 시민들은 또 출퇴근할 때 깨끗해서 좋고 저는 또 깨끗하게 치웠다는 그 자랑스러움. 깔끔한 도로 위에는 전국의 환경미화원 3만여 명이 흘린 땀방울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전력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휴가를 마치고 조업에 복귀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당장 오늘 오후에만도 순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는데 폭염의 기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이옥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인쇄업체입니다. 라벨지를 생산하는 중인데 인쇄기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생산 라인으로 쓰는 기계가 12대 정도 되고요. 다 풀가동 중입니다. 휴가를 보낸 뒤 이번 주 업무에 복귀했는데 그 사이 밀린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른바 7말 8초 휴가 시즌이 끝나고 산업활동이 본격 재개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90기가와트를 넘어선 순간 전력 수요는 오후 5시 93.6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면서 전력거래소가 예측한 92.7기가와트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름철 역대 최대이자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12월 23일에 94.5기가와트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해 예비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 최근 고장을 수리하고 발전을 재개한 한빛 2호기 등 원전과 석탄, LNG 등 주요 발전기들을 총동원하여 북상하는 태풍 카눈 영향 등 무덥고 습한 날씨로 전력 수요가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여 전력 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에도 시부모님을 모셨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에 휘말렸을 때 직접 했던 말이죠. 하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기는커녕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엔 자기 이름으로 들어온 조의금을 쏙 챙겨갔다는 신우의 폭로에 이어 김 위원장 아들이 또 이를 직접 반박하면서 정치권은 또 뒤숭숭해졌습니다. 진실 공방 중에 여당은 이재명 대표 책임론까지 또 제기했거든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노인 폄하 논란 발언을 사과하기 위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그러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신우이를 자처하며 온라인에 사실과 다르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김 위원장 아들이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를 향해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반면 민주당과 혁신위 측은 개인사라고 선을 그으며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만 자신의 휴가 기간 중 불거진 노인 폄하 논란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잇따른 논란으로 민주당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혁신위는 내일 대의원제와 관련한 3호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고 유치가 확정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그럼 지금의 잼버리 파행은 누구 탓인가? 여야는 이걸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야권인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잼버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문제가 터지니 또 남 탓을 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2차 가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부 여당의 준비 미흡을 사과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잼버리 유치 확정과 종합계획 수립 모두 문재인 정권이 주도한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생기니 남 탓을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어 정부가 남은 일주일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범죄 신고에 대한 미온적 조치를 이유로 조기 퇴소한 전북 연맹도 설전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국민 배신이라며 야권 배우설을 제기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망쳐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게 2차 가해라고 비판하자 신 의원은 이 대표야말로 2차 국민 배신을 중단하라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대표까지 뛰어든 내탓 공방 속에 정치권에선 지금은 대회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일 대의원제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대의원제는 계파 갈등의 뇌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감한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이혁근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대의원제가 뭐길래 민주당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대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대표를 뽑을 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현재 당대표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입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치면 70%가 되는 구조죠.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약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의원은 16,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대의원 한 명의 표는 권리당원 60표 정도와 맞먹습니다. 혁신위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똑같이 하라는 혁신안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청원이기도 합니다. 강성 지지층의 청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당내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의원제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선 대의원 힘을 빼야 돈봉투 전당대회 같은 문제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은 대의원제가 있어야 영남 같은 민주당 기반이 약한 곳의 의사가 투표 과정에 반영된다고 맞서죠. 권리당원들만으로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결정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강성 지지층의 청원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강성 지지층이 대부분 권리당원인 만큼 비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올라가면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물론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으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의원들을 임명하는 게 보통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인데요. 중진들은 대부분 이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자법이 덜하지만 초선들은 대의원 탈락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혁신위는 내일 이 대의원 힘을 빼는 안을 지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민주당의 의원총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우선 혁신위 자체가 이딴 설화의 동력을 많이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무슨 혁신안을 내놓은들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다음 달 초까지 활동하기로 했던 혁신위가 사실상 조기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혁신안이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지구온난화로 강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났고 이 때문에 강변에 있던 고급 주택이 무너지며 강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유럽 슬로베니아에선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한 달 집이가 단 하루 만에 다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숫가의 주택 한 채가 넘실거리는 강물에 무너집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알래스카 빙하호에 빙하가 녹은 탓에 빙하 속물이 호수 수위를 급격히 올린 겁니다. 맨던홀 호수의 수위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때 5m에 육박하면서 지역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유럽 슬로베니아 북부에도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지역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2명이 숨졌고 가옥과 철도가 파괴됐으며 16,000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슬로베니아 당국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며 홍수에 따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해마다 농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 식량의 25%를 담당하는 동북 곡창지대가 폭염과 폭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되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방대한 면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지난 2일부터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진 결과입니다. 截至4日17时，武长镇农田受灾面积是40,963.5亩，其中水稻面积就占到了36,549亩。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동북 3성에 내이몽구 동북까지 중국 동북 지역은 중국 전체 식량 생산의 25%를 담당하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이 지역의 농작물 수확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중국의 한 해 최대 역점 사업을 뜻하는 1호 문건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20년째 농촌 진흥입니다. 14억 인구를 이끌려면 식량 안보가 필수이기 때문으로 시진핑 주석도 틈만 나면 현지 시찰과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打虫子药，打防病的，除草的药，都是和无人机打的。这钱差不多，投入钱差不多，但是效果比以前强多了。 하지만 올해는 5월엔 최대 밀 생산지 허난성의 장마가, 6월엔 허난과 허베이성에 폭염이 덮치며 상반기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기대하던 식량 7억 톤 생산은커녕 대외 목표치인 6억 5천만 톤 생산도 버겁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1,000여 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총 17량의 객차 중 무려 10량이 탈선을 했고 탈선한 열차 객실을 열지 못해서 중장비까지 동원해야 했죠. 현재까지 최소 30명이 숨졌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밑바닥을 드러낸 채 쓰러진 열차가 뒤엉켜 있습니다. 엿가락처럼 구겨진 선로는 사고 당시의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현지 시간 6일 파키스탄 남부의 기차역 인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तो जैसे ये हादसा हुआ तो एकदम लोगों की चीखों पुकार कोई यहाँ भाग रहा है कोई वहाँ भाग रहा है काफी सारे लोग जो है अपना 사고 당시 1,000여 명이 타고 있던 열차 17량 가운데 10량이 선로를 이탈하며 전복됐습니다. 열차 안에 갇힌 사람이 많아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최소 3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적 결함은 물론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이웃국 인도에서는 낡은 철도 인프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2년 전 열차 충돌 사고로 65명이 숨졌고 지난 6월에는 인도에서 288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선 매년 한국어 교수를 선발해 전 세계 대학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한국어 객원 교수를 뽑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외교부에서도 이미 지난해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었고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주 의결한 보고서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국어 객원 교수를 일부 무자격자로 채용해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기존 행정규정을 위반했으니 업무를 철저히 하란 뜻입니다.
지난 6월 MBN의 국제교류재단 객원교수 무자격자 선발 관련 단독 보도 이후 감사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교류재단의 객원교수 선발 과정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외교부에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번 감사원의 주의 조치가 있었던 감사와 지난해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사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자격자 채용 논란에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대학 3군데만 조사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전공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교수들은 여전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당 교수들은 현지 대학에서 최종 선정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원의 주의에 따라 공모 자격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공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도 해당 사안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Keep breathing, because tomorrow the sun will rise.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서 혼자 4년을 버틴 남자 이야기가 23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자주 혼자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덕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새만금 야영장에서 표류하는 영상이 게시되는가 하면 셔틀버스를 기다리다가 백골이 된 밈. 야생의 생존 왕으로 불리는 유명 방송인 베어 그릴스가 새만금 행사장에 나타나자 그럼 그렇지 이거는 생존 체험이었어라는 우스갯까지 떠돌고 있거든요. 물론 잼버리는 고생하러 오는 건 맞습니다. 야영지인 만큼 전교와 상하수도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스카우터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도전하고 그걸 극복해 보람을 느끼러 온 거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물찬 바닥에서 잠을 자고 수백, 수천 마리의 모기떼에 뜯기며 땡볕에 쓰러지려고 온 게 아닙니다. 진짜 자연을 극복하게 하려면 살 수 있게 옮겨 다닐 자유를 주던가 그게 안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죠. 이상기온 때문이라고요? 이미 8년 전에 일본 잼버리에서 폭염과 높은 습도, 벌레 문제 등으로 참가자 10% 이상이 병원을 찾았고 2005년 미국 버지니아주 잼버리에서도 폭염으로 수백 명이 쓰러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분명 지구온난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건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우린 대회에 사용할 충분한 예산과 인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잼버리 준비 예산은 1,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야영장 시설 조성에 129억 원을 쓴 반면 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운영비엔 800억 원 이상을 썼다네요. 이 인건비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엉망진창 잼버리를 만든 건데요. 이들은 뭘 한 걸까요? 그냥 운을 믿은 걸까요? 잼버리 기간 동안 다행히 날이 좋길, 다행히 물이 차오르지 않길, 다행히 사고가 나질 않길 말이죠. 그럼 기도라도 하셨어야죠. 그렇게 수백억 원 운영비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나는 모르겠다. 뒷수습은 중앙정부에, 기업에, 종교단체에 넘겨버리다니요. 직무유기에 무책임까지. 잼버리에 참여한 아이들이 이런 건 배고 가지 말아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새만금이 던진 숙제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족구인 듯 아닌 듯 세팍타크로라는 종목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바라볼 정도로 높은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발차기의 주인공 이준욱 선수를 강재묵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화려한 가위차기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대한민국. 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단과 코치 모두가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지난달 세계 세팍타크로 선수권 4인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단연 눈에 띄는 선수는 대학생 신분으로 대표팀에 승선한 이준욱입니다. 제가 또 팀 막내이기도 하고 또 막내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또 게임 뛸 때는 최대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팍타크로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축구공보다는 작지만 1.5m 높이의 네트를 넘기기 위해서는 몸을 날리는 화려한 발기술이 필요합니다. 중학교까지 기계체조 선수였던 이준욱은 남들보다 2배 이상의 노력으로 최연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옛날에는 기계체조를 했었는데 실력도 많이 쌓아가면서 국가대표가 돼서 나중에 세팍타크로로 이제 좀 빛날 선수가 됐으면 합니다. 화려한 공격을 책임지는 세팍타크로의 꽃, 킬러 포지션을 맡고 있지만 수비까지 자처하며 대표팀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더욱더 파이팅을 하면서 누구보다 더 기분 좋게 우승을 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름을 화려한 발차기로 날려낼 준비가 끝난 이준욱. 불모지 속에 피는 꽃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국 탁구의 간판 삐아기 신유빈 선수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컨텐더 리마 대회에서 여자 단식과 복식 모두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쇠츠를 4대1로 꺾고 여자 단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신유빈은 여자 복식에선 전지희와 함께 김나영, 최효주조를 3대2로 이기고 대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주는 태풍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북상중인 태풍 카누는 목요일쯤 우리나라에 상륙하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를 보시면 현재 카누는 오키나와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목요일 새벽에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내륙을 관통하겠는데요.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도 내륙은 한때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6도, 남부지방도 한낮에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속초 26도, 강릉은 29도 선에 그치며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